서울 싸다 뭐 이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통계 이런 것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서울 너무 비싸 캠페인. 매 서울시장 선거마다 아파트를 몇만 채 지을 건지 공약을 냅니다. 어디다가?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도 되게 많다. 한국 정치 문화에서 불만과 아쉬움이 뭔가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정치가 따라가는 속도는 여기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김어준 매블쇼 자유대야? 큰 틀에서 보면 나는 그 매체들이 정치 문화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서울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김형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뭐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소개 직접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이제 함께 도전하고 있는 김형남입니다. 이렇게 소개드리면 잘 모를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윤석열 파면광장의 사회자로 자주 인사를 드렸습니다. 파면, 윤석열 파면, 요 구호 익숙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란 파면광장의 사회자로 이제 인사를 드렸고, 이전에는 군인권센터에서 10년간 인권활동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 채널에 대해서 약간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처음에 그 섭외 요청 주셨을 때 그 뮤지엄이라고 해서 되게 문화 컨텐츠가 많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만 보고, 근데 이 쉬운 말로 어쨌든 그 정치 이야기, 그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가 또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하고도 닿아 있는 것 같아서 꼭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정책들은 지나고 보면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그 진영을 대변하거나 진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채널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요즘 좀 생기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고민인데, 혹시 그런가 싶어서 한번 그냥 여쭤본 거였고. 서울 너무 비싸. 그러니까 본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긴 해요. 뭐 팔로우는 안 하더라도 바이럴이 많이 된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서울이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정말 이 감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다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느낀다면, 보통 서울 비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하는 얘기인데, 그 느낌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파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인터뷰를 다니기 시작한 게 이제 김형남의 서울 너무 비싸 캠페인. 군 인권센터 일 하시는 동안에 병사 휴대폰 사용을 도입하는 걸 진행하셨다고 뭐 그런 내용 봤었는데, 네네. 그거 하신 거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군대를 망친 장면이시네. 아니,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혹시 몇 년도에 군대 갔다 오셨어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우리? 네. 저는 근데 좀 늦게 군대를 가가지고. 저 10년에 갔어요. 10년이요? 저는 14년도 좀 늦게 가긴 했네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둘 다 이제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네.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이제 인권침해 피해를 입거나 뭐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공중전화 부스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모기 목소리로 막 눈치 보면서 전화를 이제 하고 이랬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피해 입은 거를 얘기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막 전화 툭 끊고 뭐 누구 오면은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 이제 군대에 그러면은 휴대전화를 쓰게 해보자.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라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게 해보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했는데, 처음 얘기할 때는 북한에서 왔느냐, 군대를 망치려고 난리가 났다, 뭐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없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계속 2014년도에 뭐 윤일병 사건도 있었고, 계속 이게 시대가 바뀌는데도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고민이 있는데, 또 변화를 되게 두려워하는 조직이잖아요, 군대가. 그래서 막 망설이고 있길래 계속 이제 푸시를 넣었죠. 핸드폰을 한번 써보자. 근데 정 걱정이 되면 전국에서 딱 3개 대대만 써보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정말 여러분 말대로 군대가 무너지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랬는데 써봤어요. 그리고는
그 현장 점검도 다 같이 다녔거든요. 국방부랑 그때 음. 일일이 다니면서 병사들 뭐 인터뷰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쓰는 간부들도 다 인터뷰 해보고 뭐가 문제고 뭐 이런 것들 얘기 들어봤는데 일관된 모든 사람들의 답변이 너무 좋다. 간부들도 부대 관리하는데 에너지가 훨씬 줄어든다. 부조리가 많이 없어진다. 라는 얘기들. 국방부도 이제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계속 확대를 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 이제 전체에게 휴대폰을 쓰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로 확대가 됐고, 그 당시 언론에서 핸드폰 쓰면 막 또 나라 망한다, 막 군대 다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지금 아무렇지 없잖아요. 네. 그게 언제쯤이었죠? 그게 19년도입니다. 19년? 그것도 막, 좀 지나긴 했구나. 이제 한 5, 6년 지났죠. 그럼 처음에 그걸 도입하는 거는 그냥, 장병들이 너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좀 자유도를 주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였구나. 그쵸. 핸드폰을 쓰기 전과 후로 군인권센터에 1년에 상담 횟수가 바뀌진 않거든요. 보통 한 1,500건 정도 들어옵니다, 1년에. 근데 그 정말 보통 말하는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아주 질 나쁜 가혹행위들 막 이런 것들은 정말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이게 누구 애들 괴롭힐 시간에 자기 거 할 게 생겨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만 해도 윤일병 사건이라고 이제 군에서 각 구타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사람을 때려서 이제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당시에 부모님이 이걸 몰랐어요. 그런 것도. 공중전화를 쓰려고 하면 선임들이 못 쓰게 막아버리니까 미친놈이네. 그냥 가다 놓고 매일 때린 거죠, 한 달을.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그냥 이런 건 죽어버리게 되는 과정까지 이제 그런 갔던 것도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 잘못하면 저 친구를 막 너무 막 심하게 괴롭히면 어딘가 얘기하겠구나라는 게 생기면 사람이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잖아요. 아니 이거 근데 가볍게 물어보고 넘어가는데 내가 너무 몰입해버렸네. 너무. 알겠습니다. 서울 너무 비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좀 더 해주실 말이 있으면. 서울이 비싼가요? 싼가요? 물어보면 서울 싸다 뭐 이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네. 근데 각자가 비싸다라는 말은 이제 형용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청소년분은 서울에 뭐가 제일 비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음료수가 제일 비싸다.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랐다. 근데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15%가 오른 거잖아요. 오르긴 했어. 예. 맞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또 물어보면 아파트가 비싸다. 누군가는 밥값이 비싸다. 다 비싸다는 게 달라요. 근데 저는 그 비싸다라는 말이 근데 누군가는 비싸고 누군가는 싸고 이러면은 의견이 다 다르구나라고 할 텐데 비싼 건 다 똑같거든요.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비싸다는 게 사람들이 무슨 감정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가갖고 물어보자. 그 수치만으로 막 통계 이런 것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서울 너무 비싸 캠페인. 인터뷰하면서 제일 일단 좀 신기했던 건 서울 너무 비싸죠? 라고 물어보면 맥락 없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네 비싸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1번 좀 와우 포인트였고, 이제 거꾸로 제가 물어보거든요. 뭐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집. 어디를 찾아가도 비슷해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연령도? 연령도 이게 인터뷰라는 것이 100명을 컨택을 해야지 1명, 2명 정도가 되는 거다 보니까 연령, 나이, 성별 뭐 구분 없이 계속 컨택을 해야 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비싸다고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도 성북구에서만 살았어요. 여기가 고향이거든요. 비싼 동네 아니에요? 비싼 동네도 있고 아주 안 비싼 동네도 있고 그 되게 공존하는 저도 서울 토박이. 어디신가요? 저는 남서쪽에서 계속 살았는데 제일 오래 산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동에 살았어요. 비싼 동네. 네. 예나 지금이나 비싼 동네. 네. 성북구가 그래도 그 이제 강북 라인이다 보니까 보통 서울에서 그렇게 이제 비싼 축에 들어가는 이제 또 라인은 아닌데 저는 운이 좀 좋은 편이어서 14평짜리 집에 1억 2천을 내고 들어가서 6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전세가가 오른 적이 없어요. 좀 구옥이고 네. 지은 지 한 30년 된 집이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늘 등산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아. 마을버스도 없는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살았었는데 제가 2019년부터 전세를 들어가서 네. 25년까지 6년을 살았어요. 음. 집값이 대상승하던 시기잖아요, 이때가. 그러네. 그러니까 19년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아직 열차가 시동을 이제 부릉부릉 걸고 이제 가야지 네. 가야지 하던 때였는데 나올 때 되니까 이제 빵 뛴 거죠. 네. 알고는 있었지만 전세가가 너무 올라버린 거죠. 이 시기 동안. 그러니까 비슷한 컨디션의 집으로 가려면 이미 전세가 2배 막 이렇게 뛰어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사를 가야 되는 본 목적, 조금 더 나은 집으로 가봐야지 컨디션이, 이런 생각으로 찾아보면 이건 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직장 생활을 그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했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이제 다 갖다 줘야지 그 새로운 이제 전셋집에 갈 수 있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돈 벌어가지고 맨날 그 집주인 통장에 다 갖다 주고 음. 그 사람 그거로 막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집에 살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모은 돈을 맨날 남의 레버리지로 쌓아주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좀 이상하다. 그 분함이 있지.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지? 뭐 통장 갑자기 또 막 계좌 쌓여가는 약간 즐거움이 있는데 어느 날 다시 막 제로 되고 이런 느낌들? 이렇게 서울이 계속 가파르게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 아주 그냥 원초적으로 사는 게 갈수록 재미가 없겠다. 그러니까 뭘 이루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여기서 조금 한 층이 들어가면 이제 격차가 엄청 벌어지게 되는 건데, 나는 계속 어딘가 살기 위해서 돈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돈을 받아가는 누군가는 이 돈으로 또 다른 집도 사고 또 다른 투자도 하고 계속 큰 돈을 벌어주는, 그러면서 격차가 엄청 벌어지게 되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 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싸다는 그게 되게 팍 꽂히잖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느끼니까. 비싸다는 문제의식을 출발해서 얘기하고 파고들다 보니까 어떤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거잖아요. 벌어지고 있는 격차. 근데 요새는 그 격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별로 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격차는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있는 거지 왜 그것 다 문제를 삼냐라는 뉘앙스를 느끼는 게 저는 좀 씁쓸하거든요. 저희 캠페인에 불평등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별로 사람들에게 이제 안 와닿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언어가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 같은 얘기랑 비슷한 거죠. 사회는 불평등에는 뭐 점심에 뭐 먹지 같은 얘기가 된 건데 별로 주목을 끄는 단어가 되기 어려운 거죠. 숨 쉬듯이 불평등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격차가 저는 근데 아무 영향을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죠. 다른 불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막 표출되는데, 윤석열이 막 계엄을 선포하고 초기에 여의도 광장에 이제 200만 명씩 막 나와가지고 그 가득 차고 막 전파도 안 터지고 이러면서 그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광장에 계속 있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나지 않았는데 인원이 확 줄고 반대편에 희한한 이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일로 가게 되는, 중국인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나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몰랐던 계몽이 되고 있다라는 이 황당무계한 얘기에 자꾸 사람들이 딸려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일로 사람들을 땡기는 가장 큰 요인이 저는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뭘 열심히 노력해도 뭐가 되는 게 없어. 별로 그냥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게 없어. 이 느낌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은 열받잖아요, 사실. 일상적으로 열받게 되는 건데 그게 그냥 늘 느껴지는 거다 보니까 잘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어떤 느낌들을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수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탓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이게 뭐 딴 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히틀러는 이게 유대인 탓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고, 뭐 역사적으로 되게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인 탓이야, 뭐 민주당 탓이야, 뭐 누구 탓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지는 굉장히 좀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 집단에 없는 게 딱 하나 있다면은 아주 매력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언젠간 생기겠죠? 그렇죠. 누군가 나타나겠죠? 네. 그거 되게 무서운 일인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 정치적인 힘으로 모아가지고 세력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저는 한국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요 내용에서는 제가 살짝 거리를 더 볼게요. 만약에 어떤 뭐 보수 정당에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격차를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풀어내겠다고 뭔가를 제안했는데 내가 거기에 설득이 된다고 하면 난 그 사람한테 표를 줄 수 있어요. 보수적인 진영에서 인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아젠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도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답을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출마하시니까.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반동이지 않을까. 보수적인 가치관과 보수적인 또 정치 진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저는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사회에 존재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게 건강한 사회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생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맞아요. 이제 극단주의라고 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제가 리더십이 없어서 두려운 곳은 극단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서 사람들의 분노를 불쏘시개로 자기 인기를 끌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매력적으로 되게 잘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되게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 분노를 하게 된 과정은 기성 정치가 해결하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원하게 때려주고 시원하게 탓하고 다 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마음이 가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게 이제 극단주의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는 어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정치 문화에서 불만과 아쉬움이 뭔가 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긴 해요. 지금 그냥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지만 한 10년 전 생각해보면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지금 올해가 2026년이니까 2016년에 생각하면 그때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던 것들하고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정치가 따라가는 속도는 여기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제가 이 선거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매 서울시장 선거마다 모든 후보들이 아파트를 몇만 채 지을 건지 공약을 냅니다. 이거 다 합치면 서울에는 지금 아파트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예전에는 먹히는 언어일 수 있었겠죠. 유효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아파트를 그만 지을 건데? 뭐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얼마 더 짓는다는 거잖아요. 양심적으로 그 빼고 얘기해야죠. 추가되는 양은. 그러니까 26,000호 살던데 3만 세대 짓는 거면 3만 호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4,000호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데도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히는 구호니까 후보들이 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치가 얘기한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에 머물러서 세상이 변화해가는 속도에 맞는 좀 과감한 변화들에 대한 제안들은 너무 느리다.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선거가 가장 과감한 변화의 제안들이 나와야 되는 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거를 현실에 갖고 가가지고 동반합의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길을 찾아갈 텐데, 선거에 나오는 얘기들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지금 보면. 저의 문제의식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 다툼, 진영 다툼, 그거를 주로 다루는 매체와 콘텐츠, 그런 문화가 메인인 정치 문화. 그러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싫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으로 막 미친 듯이 싸웠으면 좋겠는데, 첫 시작은 정책이나 법으로 어떤 쟁점으로 싸움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너는 도덕적으로 구린 놈, 너는 위선자, 막 싸움이 과열되고 돌이켜보면
그 처음에 시작됐던 그 정책적인 공방은 너무 피상적으로 남고 아주 납작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 정책과 법의 쟁점의 어떤 공론화와 타협의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감하게 내놓고 조율하면서 뭐가 알맹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타협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싸움만 가열되고 그냥 피상적으로 쭉 흐르니까 뭔가 나오는 결과물은 없는 상태로 속도는 지연되고 사회는 변하고 사람들은 피로하고 꼴보기 싫고 뭐 김어준 매불쇼 자유대학 그 채널들을 저도 봐요. 도파민 터질 때가 있어. 보긴 봐요. 순기능이 아예 없냐? 그렇진 않아. 큰 틀에서 보면 나는 그 매체들이 정치 문화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걸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실상 얘기를 나눠보면 다 저한테 너도 그런 매체들처럼 해야지 무슨 나와가지고 정책 얘기하고 있냐 재미없게 누가 보냐. 한창 이제 우리 20대 초반쯤에 나꼼수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매체였잖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매체나 언론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거의 핵심 중에 되게 많이 나왔던 단어가 조중동 카르텔을 깨야 된다. 조중동 이 지면신문이 매일 일면에 무슨 헤드를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그래서 이걸 깰 수 있는 대안 언론이 필요하고 대안 매체가 필요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평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낙곰수가 처음 나왔던 그때는 엄청난 환호를 받았죠. 실제로 그 문제 의식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이제 누가 막 조중동 헤드라인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침에 그 뭐 겸공이나 매불쇼에서 무슨 얘기하느냐가 되게 이제 거꾸로 이제 메인 그 원래 말하는 기성 언론의 이제 헤드를 장식하게 되는 이제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근데 늘 그런 것 같아요. 문제의식이라는 거는 그 메인스트림이 되어 있는 어떤 그 매체들과 언론들이 다루지 못하거나 다루지 않는 얘기들을 찾아서 그거를 수면 위로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또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놓는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언더독에서 또 메인스트림으로 가게 되는 과정들인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그 방식을 개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을 그러니까 그 방식이라기보단 그들이 하는 얘기나 그들이 다루는 주제를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기와 위로와 채찍을 동시에 주셨네요. 제가 하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책이라는 단어만으로 사실 벽이 커져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쓰고 싶지 않고 다른 단어를 찾고 싶은데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그 알맹이에요. 근데 이 알맹이를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이 알맹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내 가치와 이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지지하지 않던 정당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저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그 깃발을 난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하라고 정해놓고 정책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거는 쟤네가 얘기하네? 이거는 쟤네가 얘기하네? 순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역전됐고 막 뒤죽박죽인 게 싫어서 지금 정책 얘기하는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방향이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유권자들이 늘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힘을 모아주고 있는가를 보면 그냥 속 시원한 사이다에게 몰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인기는 그런 어떤 사이다 발언 같은 것에 모이죠. 근데 누구에게 권력을 쥐어주는가라는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세계관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인기가 결국엔 몰리고 그걸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 도태되는 어떤 흐름들을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뭐 22년도에 대선을 할 때 민주당에서 왜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되고 이낙연은 되지 못했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동의와 부동의의 영역이 생기건 안 생기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세계관이 있고 이낙연 후보에게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낙연 선생님도 옛날에 인기가 아주 많은 대선 주자였죠. 지지율도 엄청 높이 나오던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고 능력 있는 총리로서 뭐 지금 하는 행보는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애도 사람들에게 선택하지 못했던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건데 우리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라는 얘기에 전 답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인터뷰 컨텐츠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개별 정치인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다. 이들의 세계관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정일 수 있겠다. 현안에 대한 입장들도 있지만 되게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당신 정치 왜 하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이번 임기 끝날 때쯤엔 뭐가 바뀌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겨루는 어떤 선거나 정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매체나 미디어들도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MP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컨텐츠로 어필할 수 있는, 일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체. 그래서 꼭 그 정치인들의 세계관을 잘 추적해 보시면 좋겠다. 서울시장에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공약이 뭐뭐 있나요? 이제 큰 목표가 있잖아요. 서울시장을 4년 동안 했을 때 4년 뒤에 나는 어떤 서울을 만들고 싶은가 있어서 김영남의 서울시가 제시하는 목표는 자살률 0% 도시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지표를 관리하게 되잖아요. 시장이 되면. 근데 핵심에 놓고 관리해야 되는 지표는 자살률이다. 지금 몇이에요? 10만 명당 몇 명이 사망하는가로 보는데 지금 한 25명, 24.1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이거를 다른 숫자로 환산하면 하루에 6명씩 돌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서울이란 도시 안에서는. 이전에 군대와 관련된 일들을 해오면서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다뤄오면서 또 군대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도 자살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생각하고. 그쵸. 예. 그랬던 건데 저는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나 이제 세상에 별로 미련이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원인들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결국엔 서울이라는 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총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핵심 지표가 저는 그래서 자살률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여기에 주거도 엮여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 문제도 엮여 있고 소상공인 문제도 엮여 있고 여러 이제 사회 문제들이 다 서울이 너무 비싸요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뭘까라고 해서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사는데 드는 돈이 너무 많으면 너무 당연하게도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사람은 그럼 왜 돈을 모을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가장 근본적인 아주 옛날부터 쌓여온 단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내 주변 사람이 아플지 모르고 뭐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 시기에 내가 쌓아놓은 게 없으면 대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처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가면 사람 불안해지죠. 되게. 그러니까 참 보험 들고 이런 것도 다 불안하기 때문에 드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사회가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돈이 들고 서울이 계속 비싸진다라는 거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불안해진다라는 뜻이고 저는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게 됐을 때 가장 영향을 주게 되는 지표는 전 자살률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문에. 언제 사회 자살률이 뻥뻥 뛰느냐를 보게 되면은 IMF 때, 취업률 떨어지면 확 늘어져. 세계 경제 위기 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때 사람들의 삶이 불안 속으로 내몰리게 되고 자살률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다가올 시대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에서 서울시장 또는 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지표는 저는 그래서 자살률이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지 않게끔 그리고 더 낮아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들이 결국에는 사회가 마주하게 될 굉장히 큰 불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서울로비사에서 자살률 0%까지 오게 되는 이제 세계관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근데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빅쇼트에서 브래드 피트가 그 캐릭터 두 명이 자기네들이 이제 크게 돈을 버는 상황이었는데 브래드 피트가 걔네가 막 좋아하는 거 보고 나는 너네 같은 애들 때문에 그 금융권이 싫다. 너네가 지금 어디에 베팅했는지 아냐. 너네가 베팅한 게 너네가 돈을 번다는 거는 취업률이 엄청나게 미국 경제가 망하는 거고 미국 경제 망하면 취업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취업률이 몇 % 떨어지면은 자살률이 엄청나게 오른다. 그냥 그게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게 딱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공약 그래서 이게 세계관이고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공약도 들어야죠. 저희 이제 월세 인상 0%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월세가 올라가는 속도가 계속 가팔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들을 되게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사람 사는 집을 더 이상 상품으로 못 느끼게 해줄 게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매매 시장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이 이 기조면은 전 서울시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가져가야 되는 정책은 임대 시장에 대한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택 구조가 이렇잖아요. 전세라는 좀 특이한 제도가 있고,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금을 레버리지해서 또 집을 사고 이래서 이제 임대 시장이 형성이 되는 완전 민간, 그렇다고 무슨 민간의 같은 느낌. 예, 대형 무슨 임대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막 몇십 채씩 가지고 임대 놓고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거를 이제 다주택을 규제한다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다주택 규제를 한다 하면은 대번에 나오는 얘기가 세입자들이 피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 집주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세금이 올라가는 부담도 그냥 그 세입자들한테 전가하게 되고, 다가구,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누군가 사서 거기 살려고 할 텐데, 세입자들 그럼 다 몰려나서 어디가 살아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고, 이거는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아요. 네. 아니, 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가구 주택 통으로 내놓는다고 해서 그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사실.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는 이런 주택들을 시가 다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된다. 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매입임대라는 정책인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매입임대 예산이 한 3조 원 정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걸 1조 원대로 깎아놨어요. 그리고 해마다 절반을 불용 처리하고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라고 준 돈을 안 쓰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더 어디다가 돈을 쓰느냐의 문제인 건데, 매입보다는 새로 이제 아파트 짓고 임대 아파트 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정책을 쓰는 건데, 저는 이제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건 임대주택을 사는 효과도 있지만 그 땅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분이 서울에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 거꾸로 가죠. 다 팔아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저는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상품이 아니라 기본 인프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를 거쳐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어떤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 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면 주도권을 시가 쥐고 있어야 됩니다. 월세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싼 값에 월세 공급을 계속 해줘야지 주변에 집주인들이 자기가 비싼 값에 내놓으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시장 형성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엔 땅을 쥐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거를 정비 사업하거나 다시 개발을 해야 될 때 시가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긴다는 거죠.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얘기 많이 하지만 민간에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사업비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갈수록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시가 도시계획의 역량에서도 계속 토지 지분을 확보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게 월세를 꽉 쥐고 가게 되면은 저는 임대시장에 대한 체질 개선이 분명하게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집을 상품으로 보지 않게 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의 기조하고 맞물려 돌아가면서 가게 되는데 이런 이제 시장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폭등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게 변화의 과정 속에서는 또 어떤 급한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이걸 시장의 권한으로 월세 인상률을 0%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법 체계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7조 2항에 따르면은 우리 그 계약할 때 집주인이 1년에 한 번씩 5%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재계약할 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5% 이내로 광역단체장이 조례로서 바꿀 수가 있어요. 0%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법률상. 그럼 향후 4년간은 이 시장의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갱신계약상의 월세 인상률을 0%로 맞춰놓고 가자.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정책이 가는 데는 걸리는 시간이 있고 공급에도 걸리는 시간이 있고 매입하는 데도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 시간 동안은 시장이 먼저 뛰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자 라는 건데 이거 한국에서 아무도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의 이제 부동산 개혁을 하는 이 시기에 딱 필요한 그 지자체장의 권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월세 0% 인상률. 일단 이 공약을 낸 목표에는 완전 공감해요. 왜냐면 저는 집을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떤 주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때고 뭐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 때기도 해요. 완전 당사자인데 집을 사기는 어려워요, 상황이. 근데 정부에서 내는 어떤 그 목표에 대해서 내 공감은 할 수 있겠는데 100% 신뢰할 수 있냐?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의심도 하죠. 근데 이제 내가 더 그 장기적인 어떤 시각에 대해서 믿음을 주고 내가 거기에 동조하려면 시민으로서 조건이 내가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집을 사지 않고 아파트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훨씬 많잖아요, 빌로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니까 그게 불만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반갑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목표와 그 이제 실제로 어떤 포인트에서 이거를 설계하고 구현하는지 좀 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다고 해도 지금 이미 주거비는 나한테 부담인데 주거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단계를 보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미리 올리거나 4년 뒤에 한꺼번에 올릴 것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월세 인상률을 0%로 동결한다라는 것, 그 정책 자체만으로는 월세 안정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조치죠.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이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다른 정책을 추진할 시간을 버는 하나의 조치인 건데, 근데 이 조치가 상징하는 바가 이제 있는 거죠. 나는 반드시 월세를 잡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0%로 만든다라는 거는 취임과 거의 동시에 빠르게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월세를 0%로 동결한 상황에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입임대 10만 호 같은 새로운 정책들, 그러니까 시가 월세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조치들을 4년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4년 뒤엔 더 이상 민간에서 월세를 펌핑시킬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들, 그럼 그 4년 뒤에는 이 0% 조치는 해제할 수 있겠죠. 목표값이 달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조치들이 시너지를 내서 시간이 좀 흐르면 거기로 수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목표로. 당장에 이제 월세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월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시에서 사실 그 뭐 월세 지원이나 보증금 대출이나 이런 제도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것들은 저를 잘 보강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해요. 네네. 전세 이제 월세 지원도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세 이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시의 어떤 그 행정에 대해서 불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신뢰하는 면도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이 이루어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바로 낮추는 어떤 조치가 자기는 효용을 느끼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걸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이 사람 뽑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는 것도 그냥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오르니까 대학가 이런 데 가보면 뭐 7, 80만 원씩 원룸을 받으면 이게 지금 3월 달에 또 개강 시즌 되면서 또 한 10만 원, 6, 7만 원씩 뛰었더라고요. 관리비 합치면 10만 원 뛰고.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뛰게 되면 좀 있으면 이제 금방 100만 원 가는 건데. 얼마가 적정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이제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매입 임대를 통해서 공급하는 주택은 하루에 10,000원, 1년에 365만 원,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수준인 거죠. 이 정도 금액에서 살 수 있는 그 원룸에서 1.5룸 정도의 주택들을 공급을 하고 뭐 플러스에서 투룸 정도까지도 그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이거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되시면 안 들어도 다른 분한테도 말하고 싶은 건데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퀄리티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싼 값에 살면 그것도 감지덕지지라고 하는 말에 뭐 딱히 할 말 없긴 한데 그래도 내가 거기 들어가 살 때 뭔가 아쉬움이 있으면 결국은 사람 욕망이라는 게 또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저는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리모델링이 가능한 수준의 집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막 불법 건축물 뭐 지은 지 막 50년 된 뭐 반지하 있고 막 이런 집을 매입해서 공급을 하는 건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쓰임새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1층 같은 경우는 개조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뭐 공통에 쓸 수 있는 뭐 세탁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면 좋겠고 특히나 1인 가구들 사는 집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대부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리모델링 비용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데?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이거 오래 고민했던 건데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 그 기부 체납이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그 층수를 높이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여를 받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너희 이만큼 층수를 높여줬으니까 뭐 거기에다가 보통은 임대주택 몇 호를 더 넣어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걸 보통 소셜 믹스라고 하는데 임대주택과 그냥 매매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 동 안에 섞여가지고 어느 집이 그 임대주택이고 어느 집이 그 집주인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 소셜 믹스인데 현장에 가보면 이게 별 의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없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알아요. 어느 집이 임대주택인지. 안 알려줘도 알아요. 네. 알고 그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소셜 믹스의 효과가 별로 없을 뿐더러 그 몇 호 받아가지고 그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아파트 임대동을 따로 짓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거기를 되게 혼자 아파트 떨렁 뭐 이상한 자재로 짓고 집을 몹쓸 집을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이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과연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 기부 채납을 뭘로 받을 거냐? 전 돈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 지금도 있거든요, 법에. 돈으로 받고 그 돈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시에서 갖출 수 있는 임대주택 역량을 더 세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 한강변에다가 임대주택 끼워 넣는다고 재개발 재건축 갈등 빚고 맨날 그 막 그 싸움 나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쓰지 말고 돈으로 받고 그 돈으로 더 양질의 임대주택을 어떻게 시가 공급할 것인가를 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이 났던 거는 어쨌든 이 서울이라는 공간에 사는 시민들의 욕망은 아파트에 그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 거다라는 욕망에 포커스를 두고 나오는 정책들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다른 욕망들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일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욕망이냐면, 저도 당연히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도 고려는 하죠. 이게 내 나중에 자산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의 장점도 있고, 편리함도 있고. 근데 또 그것보다 다른 기준들도 있어요. 좀 다른 다양성이 있는 아파트, 그 주거 형태도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빌라에 지금 사는 이유가 아파트에 못 살아서는 아니에요. 아파트에 살려면 살 수도 있는데 그 빌라가 가지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라든지 그 빌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빌라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좀 떨어지는 인프라 환경이 있어요. 그게 항상 아쉬워요. 빌라에 살면서도, 다가구에 살면서도 좀 더 평균적으로 높아져 있는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있으면 좋겠다. 빌라도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잘 들여다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부 채널을 받아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하는데 하면 아파트로 다 몰려있는 이 욕망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좀 그런 반가운 마음과 기대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죠. 네. 0% 하면 그 임대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부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임대시장 체질 개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목표값이 결국엔 임대시장의 주도권을 공공이 가지고 와서 인프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이 금리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빚내 가지고 지금 집의 건물 때문에 월세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이건 집이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도박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금리가 빵 오르거나 전쟁이 나가지고 막 무슨 금융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네. 세입자들한테 월세 많이 올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리스크 테이킹 되니까 이걸 이제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건데 사업이 되는 구조를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안 되게 만들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이분들이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셔야죠. 다른 업을 하러 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투자 상품으로 넘어가시다라는 이해했어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체질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그 과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거를 쉽게 해내지 못해서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매입 얘기를 드린 건데, 이제 노후 수단으로서의 이제 다가구 주택, 여기에다가 이제 막 보유세들을 들어오른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 붙어서 집을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이제 이게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러면 근데 그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 집을. 그랬을 때 시가 사자는 거예요, 이걸. 사들여서. 공짜로 뺏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값을 치르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사실은 집을 임대한다는 건 임대업은 일종의 투자인 거지. 저는 이게 어떤 노동수단으로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다른 데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그리고 또는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해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냥 놔두면 사실 오히려 이분들의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공약을 하나 더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좀 마무리로 갈래요? 공약 꼭. 집 얘기만 쭉 했으니까 네, 아닌 거 하나를. 네, 좋아요. 자영업 얘기 같은 경우도 이제 비용을 줄이는 문제의 하나인데,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물가가, 특히나 어떤 외식 물가나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직장인들 밥값 이런 것들이 오르는가.
고정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음. 고정비를 어떻게 낮춰줄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배달앱이다. 배달앱이 굉장히 근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큰 크리티컬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크리티컬한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 가게를 하면 드는 고정비가 뭐가 있을까 하면 일단 재료비가 있죠. 재료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료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재료비가 오르는 과정도 이제 유통 과정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유통에 대한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고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최근 몇 년간에 등장한 새로운 고정비가 이제 배달인 거예요. 근데 배달앱에서 지금 어느 정도를 가져가느냐, 10,000원짜리 음식을 팔면은 한 9% 정도를 수수료로 떼갑니다. 배달비 빼고 그냥 수수료로 9%를 떼갑니다. 여기에 이제 광고비가 붙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배민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상단 뜨고 이런 진짜 거. 다양한 광고들이 있잖아요. 클릭할 때마다 나가요, 그 광고비가 사실. 아, 그래서 그 음식 주문할 때 눌렀다 뒤로 갔다 눌렀다 뒤로 갔다 하면 이 사장님은 계속 지금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 미안하네. 네. 이거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됐죠. 광고비 책정 자체가. 그럼 보통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다가 쓰는 비용이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9에서 많게는 15%까지 또 가요. 여기에 배달비는 빠지는 겁니다. 배달비는 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음식을 하나 팔아가지고 사장이 10,000원짜리를 팔아서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안 들어오면 아무리 박리다매를 한다 쳐도 남는 게 그만큼 없죠.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음식의 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단가도 한없이 올릴 수가 없죠. 짜장면 한 그릇에 2만 원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어느 순간엔 폐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자영업 시장이 개업 1년 내 폐업률이 거의 한 20-30%에 육박을 하고요. 3년에서 5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 10개 가게 중에 6개 정도가 없어집니다. 폐업률이 엄청 높아요. 그럼 폐업률이 높아지면 공실이 많아지죠. 공실이 많아지면은 임대사업 하는 분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경제 자체가 계속 이해했어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데, 왜 배달앱 얘기를 하는 거냐. 배달앱 처음엔 혁신이었죠. 되게. 근데 기본적으로 배달 중개업이라는 것이 가져갈 수 있는 혁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라는 것은 아주 한계가 있는 사업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계속 이윤을 높일 수가 없는 사업 모델인데 지금 배달앱들이 여기서 한계가 있는 사업 모델에 계속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를 희한하게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필요한 경쟁 시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하는 데다 돈을 그만큼 쓸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제로섬 게임의 불필요한 경쟁을 이들이 배달앱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배달앱들이 횡포 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달앱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말하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전부 다 해외 자본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점유하는 시장이 95%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돈이 다 지금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로. 국외로 흘러나가고 있는 시스템인데 저는 배달앱이나 이런 유통망은 가면 갈수록 인프라로 이것도 흡수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근데 무슨 몰수를 하거나 기업들을 없애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윤이라는 것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는 시장에서 이윤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사업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빼고 나가려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사회 인프라망으로서 배달앱을 흡수할 수 있는 공공의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첫 단계를 뭘로 갈 것이냐 지금 배달앱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그 다음에 어떤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일단 드러내서 수면 위로 가지고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공감 못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게 공공 인프라로 배달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좀 처음 들어서 그런지 생소해서 그런지
바로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두 번째, 그 지자체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프라가 뭐냐라는 이제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전기, 그다음에 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회 인프라로 쓰잖아요. 가스. 누구나 없으면 안 되는 거, 다 쓰는 거. 근데 어느 순간에 사회가 변하면 모두 다 쓰는 어떤 서비스라는 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라는 게 꼭 국가가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많은 규제를 하는 산업들도 어느 정도 준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국가가 많이 손을 대고 있는 것 중에 새롭게 포섭된 게 뭐 이동통신사들, 휴대폰 없는 사람 없으니까 휴대전화 그 통신료를 무한정 올릴 수 없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심의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 진입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통사들의 문제가 있고 인터넷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앞으로 다음 인프라들은 뭐가 있느냐? 저는 이제 뭐 임대주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달이나 유통의 부분도 코로나 지나면서 사실 굉장히 시장이 확대가 됐는데 그건 시장이 확대됐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배달이 없이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떤 생활하기 어려운 이제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면 유통망도 저는 인프라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전체적인 비전을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 두 번째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있는데 시작부터 규제를 막 뭐 앞으로 수수료는 몇 프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법으로 할 수는 있긴 합니다.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도 어떤 주들 가면은 수수료 상한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부작용들도 있죠. 다른 예를 들면 뭐 배달료 부담료를 높인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 지금 보면 이제 배달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횡포 중에 하나가 배달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점주들이 몰라요. 알려주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안 알려주냐면 내가 오늘 몇 그릇 팔았는지도 영수증 하나하나 미리 쌓아놓지 않으면 정산 내역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나의 마케팅과 관련된 정보는 다 배달앱이 그냥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플랫폼이란 이유로. 그리고 그거를 점주들한테 안 알려줍니다. 광고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다 회사들도 광고라는 걸 집행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있는지 KPI 달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마케팅 기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건데 전혀 몰라요, 점주들은.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독점하고 있는 건데 정보 비대칭이 있는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한 거죠. 이거부터 갭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걸 시에서 주도할 수 있어요? 시에서 알고리즘을 공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에는 행정력이 있죠. 자치구도 있고 다 돈까지 말단단위까지 이제 행정력이 있으니까 저는 전체 자영업자들이 지금 배달앱을 쓰고 있는 계약의 실태라던가 수익 실태를 다 전수조사 해보자는 거예요, 시에서. 관내에 있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역조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확인해서 다 공개하자는 거예요. 알고리즘 바꾸면 또 공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그 공공의 영역에서 지금의 배달앱들이 쓰고 있는 어떤 그 이 알고리즘이나 정보 값이라는 것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지금 모두 공동체가 같이 당신들의 수익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 전체 인식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점주들도 자기들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고 이 구조에서 그래서 어느 앱을 쓰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롭고 이 선택지 안에 공공 앱도 있어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만드는 데이트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거죠. 그 정보 공개를 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불합리함에 대해서 공감대가 같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입법 조치 같은 그렇죠. 것으로도 이어질 수 어떤 세력화할 있겠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단체를 만든다거나 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세력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도 상인회들의 주요한 요구사항 중에는 음. 배달앱이 매출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가 되게 핵심 아, 요구사항인데,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배달앱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불공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리즘 이상한 거 없어요. 뭐 광고비 뭐 적절하게 책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더 할 말이 없는 음.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입법 조치로 이걸 공개하게 해보려고 해도 음. 개인의 이제 어떤 그 뭐 사유재산의 자유를 침해하고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붙게 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 역추적해서 공개해가지고 이게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면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들이 생기겠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저 오늘 들으니까 그 내용적으로도 준비가 많이 되신 것 같고 맘다니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라마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언더독이죠. 당선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했던 이유가 뭔가 궁금해요. 저는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가서 일단 두들겨 보기 시작해야지 뭐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무언가를 새로 도전할 때 그 생각을 항상 해봐요. 이 씬에 내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지?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경선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엔 저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지금 이 경선에 컷오프 되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상의 캠페인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어 온 과정들이 있었고 경선에 들어간 뒤에도 꾸준한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제 지금 첫 여론조사에 등장했을 때의 지지율이 이제 3%가 그거 꽤 높더라고요. 나왔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이 판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뭐가 바뀔 수 있는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서 다음 가능성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이제 목표값들의 성취가 달라지게 되겠죠. 서울시장 당선되면 저는 바라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서울의 비용과는 조금 뭐 크게 상관없을 수 있는데 전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불만이에요. 이 얘기 해주시는 분 많아요. 자전거 도로가 가다가 없어지니까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어떤 때는 자동차랑 같이 써야 되는 구간도 있고 근데 그게 애매해서 어쩔 수 없이 인도에 가는 때도 있는데 눈치 보여요. 어디나 다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큰 줄기에서 여기는 확실히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있으면 좀 내가 계획을 세우기 편할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싶거든요. 일정 거리는. 자전거를 한창 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 버스 차선을 자꾸 써야 되잖아요. 그 1차선에 중앙차선 그러니까요. 없는 데는 그 버스 다니니까. 그게 진짜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우 근데 버스가 맨날 죽일 듯이 위협을 하니까. 그 매연도 다 마시고 뭐 전기차 그러니까요. 뒤는 괜찮은데 매연도 다 마시고. 근데 한 번은 치일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다시는 안 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진짜. 적어도 큰 길가에서는 그 예측 가능성이 있게 보도를 좀 재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아, 가지고 계셨어요?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행자들을 위해서도 사실 잘 구분이 돼야 맞아요. 되죠. 이제 한강 가보면은 자전거가 제일 무섭거든요, 한강변은. 너무 빨리 달리고, 거기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그어 놓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속도감을 즐기는 것도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손 들고 건너간다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달리고 있질 않잖아요, 자전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눈치 보고 뛰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이렇게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아치형 보행로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오늘 소감이나 뭐 자유롭게. 일단 두 가지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뮤지엄피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는 제가 인터뷰를 요즘 많이 하고 네. 다녀서 인터뷰 잘합니다. 그냥 반가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거든요. 사회정책을 공부했어요, 석사 때. 원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했는데 어쩌다가 사회정책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원래 박사를 가려고 했고
근데 원래는 정치나 사회 이슈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 그 뉴스도 안 보고, 그런 얘기하면 일단 귀 닫아놓고, 내 얘기 아니다. 그렇게 살다가 뒤늦게 학교에 와서 정치 공부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사회 문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그 논의가 되게 오래된 논의, 되게 성숙한 논의들이 많은데, 그것과 정치에서의 논의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정치를 보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요. 왜 저렇게 일을 하지? 근데 또 저도 이제 정당에서도 일을 해보고 국회의원실에도 잠깐 일을 해봤는데, 국회의원들이 바보 같은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똑똑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표를 받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데, 표를 받으려면 그게 잘 먹히는구나를 나중에 깨닫고는 뭔가 이제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나는 정치 문화를 바꿔봐야지 하고 올곧은 뭔가 방식으로 정치를 해봐야지 하고 들어가도 결국 그 생태계 안에서 타협해 가는 걸 목격을 하니까, 그럼 이게 악순환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지? 그냥 이제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 어쨌든 이제 순환인데 그걸 어디서 끊어낼 거냐, 어디서 새롭게 만들어 갈 거냐 했을 때 유권자인 것 같고, 유권자들이랑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래도 좀 좋은 방식의, 아니면 멋있는 방식의 정치 문화가 뭔지를, 저도 정립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걸 계속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걸 한 거죠. 근데 초반에 저한테 어떤 채찍을 주셨던 것처럼 아직 사람들한테 딱 닿는 뭔가를 찾지 못했어요. 그게 아쉬운데 저도 계속 노력해야죠. 어떤 약간 문제의식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시고 하시는지를 처음에 물어볼까 하다가 끝나고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여쭤봤고 충분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저 아까 얘기했었던 새로운 여러 시도들, 제가 선거에 나온 것도 그렇고 있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좋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사실 정치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다 공통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응원합니다.